안녕하세요. 데이터 조아입니다. 드디어 C꼴 초보 강의가 끝나고 오늘부터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기 위한 인터뷰 문제도 같이 풀고 감을 좀 잡아보려고 하는데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인터뷰가 여러 가지 영역을 포함해요. 그런 만큼 먼저 인터뷰 절차에 대한 기본 개념을 갖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바로 미국 데이터 과학자 어떤 인터뷰를 보나요? 라는 주제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동영상을 끝까지 시청한다면 대략 어떤 인터뷰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감이 잡히실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저만 믿고 따라와 주세요. 참 저희는 정말 초짜 유튜브라 더욱이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자, 인터뷰 과정을 다루기 전에 가장 많이 할 질문. 미국에서 데이터 과학자를 정말 많이 뽑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네, 그렇습니다. 작년 중순부터 올 초까지는 사실 데이터 과학자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고용을 멈추거나 혹은 레이오프 등을 통해서 긴축하는 곳이 많긴 했지만 그래도 다른 직업에 비해서 잡포스팅이 여전히 밀리지 않는 분야가 데이터 과학자입니다. 예전처럼 핫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필요하로 하는 것이 한국보다 굉장히 많은 분야이기 때문에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다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많은 잡이 있는데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고용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떤 인터뷰 과정을 거칠까요? 자, 대략적인 인터뷰 과정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의 예시일 뿐이며 당연히 회사마다 팀마다 차이가 클 수도 있습니다. 그 점은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도 조금이나마 감을 잡아보시라고 이렇게 대략적인 인터뷰 과정을 정리해 봤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처음에는 리크루터 콜, 그리고 끝나면 테이크 홈 어사인먼트, 폰 인터뷰, 온사이트 과정 이렇게 거치면서 이걸 다 패스한다면 결국 합격 통보를 받게 됩니다. 자, 당연히 이 순서도 조금 다를 수도 있고 이 과정이 좀 다를 수 있지만 대략적인 과정이에요. 이렇게 이름만 나열해서는 사실 근데 감이 좀 안 잡히죠?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리크루터 콜. 자, 레주메 제출 후 첫 번째 인터뷰입니다. 리크루터랑 통화를 하는 거죠. 인터뷰라기보다는 간단한 체크에 가까워서 사실 경력직은 대부분이 통과를 해요. 하지만 신입은 여기서 떨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여기서 필터링을 하려고 사실 리크루터가 전화를 하는 거거든요. 굳이 그들의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은 거죠. 자, 보통 15분에서 30분 남짓이라 그렇게 긴장하진 않아도 되지만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준비는 잘 해두셔야겠죠. 자, 어떤 질문들을 예상해야 될까? 당연히 엄청 궁금할 텐데 그렇게 어려운 질문은 당연히 아닙니다. 하지만 당연히 자기소개를 영어로 하는 만큼 짧고 굵게 그때그때 따라서 30초 정도일 수도 있고 1분 정도일 수도 있어요. 자기소개를 꼭 준비하시고요. 자, 왜 이 회사에 지원했는지 물어보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 회사에 대한 리서치를 좀 해두시고요. 그리고 레주메에 쓴 항목들 중에 특정 항목에 대해서 리크루터가 관심이 있으면 물어볼 거예요. 그 항목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잘 설명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설명할 수 없다? 그럼 빼세요. 자, 특정 스킬. 자, 직업에 따라서 그 잡에 따라서 어떤 특정 스킬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있는지 혹시 레주메에 썼더라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절차가 바로 이 콜에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비헤비어럴 퀘스천이라고 혹시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나중에 다시 기회가 되면 설명해 드릴 텐데 바로 이런 질문들이에요. 너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해결했냐? 너의 단점은 무엇이냐? 너 상사랑 어려운 일 없었냐?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잘 대답할 수 있는지 꼭 준비를 해 두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사실 비자 확인이 중요하죠. 특히 우리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비자가 어떤 비자인지 일할 수 있는지 없는지 등 설사 그 회사가 스폰서를 하더라도 이 비자가 어떤 비자인지는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꼭 비자를 물어봐요. 그리고 예상 연봉을 확인합니다. 신입의 경우에는 확인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많이들 확인하니까 보통 이런 질문이 있을 때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 좀 생각을 해두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이 부분도 같이 훑어볼게요. 그리고 꼭 준비할 거는 인터뷰라기보다 필터링에 가까운 과정이에요. 절대 겁먹을 필요는 없지만 또박또박 말하는 연습을 꼭 하셔야 돼요. 특히 인터뷰 경험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이 과정에서 많이 긴장할 수 있어요. 꼭 연습을 하고 레주메에 쓴 어떤 내용을 물어보더라도 대답할 수 있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당연히 자기소개 연습은 첫 인상이기 때문에 임프레션이기 때문에 꼭 여러 번 30번 50번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은 테이크 홈 어사이먼트예요. 이거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는데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자, 대면으로 보는 인터뷰가 아니에요. 집에서 자유롭게 하고 제출하는 형식의 인터뷰고 이건 두 가지 정도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이기 때문에 데이터 홈 어사이먼트를 주기도 해요. 이거는 문제와 데이터를 주고 솔루션을 찾아보라고. 마치 실제로 입사를 하면 하게 될 일과 비슷한 일을 심지어 본인들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를 주기도 해요. 물론 데이터는 굉장히 조그만 데이터를 준다던가 많이 주진 않죠. 그래서 이 사람의 코딩 실력이라던가 문제 해결 능력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딩 파일을 제출하고 설명도 포함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프레젠테이션 준비를 해서 온사이트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사실 순서가 좀 바뀌어요. 폰 인터뷰를 한 다음에 이 과정을 거치고 온사이트 인터뷰를 하는 것이에요. 당연히 집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인터넷 검색 등이 가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칠 사이에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스킬이 있는 것인가를 확인하기 때문에 검색은 상관이 없어요. 다른 하나는 코딩 테스트예요. 이거는 조금 더 퀴즈 같은 것이거든요. 특정 플랫폼 해커랭크는 이제 우리가 어떤 코딩 퀘션이 있을 때 제출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유명한 플랫폼 중에 하나인데 코딩 퀴즈를 풀거나 아니면 자료 구조나 알고리즘 같은 컴사 문제를 풀어서 제출하는 거고 시간 제한이 있어요. 뭐 언제 풀어도 될지는 상관없지만 푸는 시간은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뭐 30분, 1시간 뭐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또 인터넷 검색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물론 뭐 치팅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러면 당연히 안 되죠. 자, 코딩 테스트는 인터넷 검색이 가능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보통 기한이 그렇게 빠듯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뭐 본인이 취준에 지금 완전 시간을 쏟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다 이해를 해줍니다. 단지 뭐 지금 당장 하이어링을 해야 된다거나 그럴 때는 시간이 빠듯해서 뭐 다음 주까지는 제출해 뭐 이럴 수는 있겠죠. 이것도 다 팀마다 다르니까 반드시 확인하는 절차를 갖고요. 코딩 테스트는 특히 정답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빠른 채점이 가능하지만 데이터 홈 어사이먼트는 굉장히 주관적일 수도 있고 답이 있을 수도 있지만 창의력을 보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채점을 해요. 그래서 인터뷰가 자주 있는 그리고 많이 있는 빅테크 같은 회사들은 데이터 홈 어사이먼트는 주로 하지 않아요. 보통 뭐 중견기업이나 그 이하 기업들이 정말 한 명 한 명을 보고 싶을 경우에 하기 때문에 많은 회사들이 또 이 과정을 생략하기도 하니까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고 하지만 또 코딩 테스트는 그에 반면 빠른 채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고 다 경우에 따라서 다르다는 점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폰 인터뷰로 들어갑니다. 자,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인터뷰를 보고요. 보통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대부분 화상으로 이루어지겠죠. 제가 폰 인터뷰라고 했지만 예전엔 진짜 근데 정말 폰으로만 봤어요. 근데 이제 워낙 이제 코비드 이후로는 화상이 발달되면서 폰 인터뷰라고 폰으로만 보지는 않고 주로 그러니까 줌 콜 이런 식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인터뷰를 예상해야 되는지 참 중요한 인터뷰죠. 머신러닝 문제가 들어갈 수 있고 롤마다 달라요. 머신러닝을 전혀 쓰지 않는 롤이라면 물어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SQL이나 파이썬 문제 대부분이 물어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SQL만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파이썬만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보통 둘 다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통계 문제도 꽤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데이터 구조나 알고리즘 같은 코딩 문제는 테크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롤이 좀 더 기술적인 거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물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비헤이비어럴 퀘션 아까도 말했지만 그냥 보통 물어보는 퀘션이에요. 문제 해결 능력 또는 이 사람이 정말 노멀한 사람인지를 확인하고 상사와 뭐 어려움 미쳤을 때 팀의 어려움이 겪었을 때 혹은 데드라인에 가까워졌을 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느냐 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중요한 거는 프로덕트 퀘션스 혹은 케이스 스터디인데 이거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사실 프로덕트 매니저급들이랑 많이 일을 해요. 프로덕트를 다루는 일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떻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이 문제를 해결하냐 혹은 비즈니스 스킬이 그만큼 있냐
꼭 테크니컬 스킬뿐만 아니라 이런 영역을 봐야 나중에 같이 일하는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어 뭐 인스타그램인데 고객 수를 늘리고 싶다. 넌 어떤 것을 제안하겠냐? 아니면은 어떻게 매트릭으로 이걸 확인하겠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죠. 자, 폰 인터뷰가 아까 말했지만 30분에서 1시간인데 이걸 다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보통 이외 항목들 중에서 2개에서 4개 정도가 포함됩니다. 대부분은 어떤 카테고리에 문제가 나올지 리크루터들이 다 얘기해줘요. 그래서 뭐, 내가 머신러닝을 볼지, 뭐, 통계를 볼지 전혀 모르진 않아요. 그러니까, 하지만 뭐, 인터뷰가 잡힌 다음에 준비하면 이미 늦겠죠.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회사는 이 인터뷰를 통과하면 온사이트 인터뷰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인터뷰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채점을 합니다. 하지만 어쨌건 온사이트 인터뷰보다는 조금 발을 낮추겠죠. 그래서 어려우면서도 쉬우면서도 어려운 과정이 이 과정이고 이 과정을 통과해야 진짜 인터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꼭 준비를 제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은 온사이트 인터뷰인데요. 이게 정말 중요하겠죠. 하지만 온사이트 인터뷰까지 갔다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붙어요. 30-40% 정도는 붙으려나? 제 생각이에요. 물론 20%나 10% 많이 뽑았다면 그럴 수도 있지만 이 인터뷰를 보기 위해서 시간들을 많이 쏟아야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여기까지 오려고 하면 붙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뭐 10%, 5% 이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30-40%는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기회가 많은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온사이트 인터뷰를 잡은 순간부터 준비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코비드 전에는 대부분이 오피스를 직접 방문해서 인터뷰를 봐서 굉장히 큰 프로세스였어요. 만약에 다른 도시라면 비행기를 타고 가기도 하고 기차를 타고 가기도 하고 미국은 대륙이 크잖아요. 이렇게 인터뷰비는 다 보조해 줍니다. 호텔에 묵어야 되면 호텔비도 다 보조해 주지만 어쨌건 큰 과정이기 때문에 인터뷰들이 다 긴장하는 프로세스 중에 하나죠. 기대하기도 하고요. 직접 방문할 경우에는 레벨에 따라서 적게는 제 생각엔 진짜 적게 3시간을 보는 것 같아요. 2시간은 너무 짧잖아요. 3시간 그리고 많게는 7시간 정도의 인터뷰를 갖춘다. 물론 뭐 인턴이라 이제 그런 잡들이면 좀 2시간도 가능할 수 있을 텐데 1시간도 가능할 수도 있고 근데 레벨에 따라서 아마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하면은 뭐 주니어급이어도 3시간을 보는 것 같고 조금 높은 시니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혹은 그 이상이면은 7시간 뭐 더 길 수도 있죠. 그래서 사실 같이 점심을 먹기도 하고 인터뷰 시간 밖에서의 모습들, 뭐 스몰 챗 이런 것들을 또 확인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어요. 반대로 인터뷰를 보러 온 사람도 회사의 팀과 회사와 팀의 분위기 그리고 오피스, 시설 등을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참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시간임으로써 인터뷰를 보는 그리고 받는 사람들 모두가 신경을 쓰는 시간들이에요. 근데 이제 화상 인터뷰일 땐 다르죠. 사실 훨씬 가볍고요. 분할해서 스케줄의 편리성을 위해서 뭐 2, 3일에 나눠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부담을 줄이는 거죠. 그래서 시간 조정을 더 쉽게 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장점은 있어요. 물론 단점도 있겠죠. 그래서 긴장도를 분산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고요. 어떤 인터뷰들을 예상해야 되는지 사실은 거의 똑같아요. 폰 인터뷰랑 같지만 더 긴 시간이고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깊은 질문도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더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마찬가지로 리크루터가 대략의 인터뷰 가인을 다 해주고 심지어 뭐 누구를 만나게 될지 이름까지 보통 다 적어줘서 우리가 뭐 링크드인 같은 것을 통해서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아이고 여기까지 말하는데도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10분이 훨씬 넘었어요. 그래서 그냥 설명만 하는데도 이렇게 오래 걸리는데 진짜 이 절차를 거치면은 짧고도 정말 긴 절차겠죠. 온사이트 인터뷰 후에 리크루터가 보통 스케줄을 잡아요. 여기까지 온 사람들은 솔직히 떨어졌어도 그냥 내치지는 않고 물론 가끔 메일로 그냥 통보해 주는 사람도 있지만 뭐 리크루터들이 보통 얘기하고 싶다 얘기하자 그래서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말해주고요. 당연히 합격이면 더 열심히 컨택하겠죠. 이때 리크루터가 보통은 전화로 연봉을 알려줘요. 연봉 이 정도 생각하고 있다 알려주고 만족하는지를 사실 물어봐요. 떠본다고 볼 수 있죠. 뭐 그때그때 다른데 회사마다 다르고 팀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과정이 굉장히 리크루터로서는 긴장되는 시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이 또 합격 오퍼를 이제 승낙을 안 하면 자기 또 이 일을 또 해야 되잖아요. 이 긴 세월을.
그러니까 연봉 협상이 가능한 시기고 특히 리크루터는 브릿지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것을 물어볼 수 있어요. 연봉뿐만 아니라 복지, 뭐 의료 보험이라던가 여러 가지를 정확하고 디테일하게 물어볼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만족한다고 하면 공식 오퍼를 받게 되고 뭐 회사마다 다르지만 보통 이거 두 번 쓰기 귀찮으니까 우선 버벌로 얘기를 하고 만족한다고 해야 오퍼 레터를 쓰는 경우도 많이 있고 많이 있어요. 그때 사인을 하면 바로 자 끝나는 거죠, 이 절차가. 근데 공식 오퍼를 받고도 혹은 받기 전에 수정사항이 필요하다. 아, 내 연봉이 좀 적은 것 같다. 아니, 내가 뭐 리로케이션까지 해야 되는데 이거 갖고 가겠냐. 혹은 휴가가 뭐 3주밖에 안 되는데 이거 갖고 내가 되나? 아니면 시작 날짜, 심지어 시작 날짜. 내가 뭐 베케이션을 한 2달 갔다 오고 싶은데 시작하기 전에 시작 날짜를 좀 늦추고 싶다. 이 정도 많은 상황들을 사실 다시 협상할 수 있어요. 합격 통보를 받은 후부터 서류에 사인하기 전까지 협상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예요. 자, 회사에서 입사하는 순간부터 이 기회는 자주 안 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협상을 하길 바랍니다. 근데 그런 마음 있잖아요. 아, 내가 지금 나 합격시켜준 것만으로도 어딘데 이거 협상되나? 가능합니다. 절대 그 시간을 그냥 사인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설사 그 오퍼를 자기가 협상을 못하더라도 해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 받은 오퍼는 그게 혹시 버벌 오퍼더라도 웬만하면 취소하지 않는 게 회사 원칙입니다. 협상을 소심하게 할 필요 없고 하지만 예외는 있을 수 있어요. 잘릴 수 있습니다. 코로나 특히 코비드와 레이오프 이 상황 때는 그런 일들이 좀 있었죠. 언제나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적다는 거예요. 정말 적다는 거예요. 대화는 늘 예의 있고 정중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 합격에 대한 얘기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당연히 다시 한번 훑을 예정인데 오늘은 너무 많이 훑었죠. 근데요. 내용이 좀 길어졌지만 그래도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고 디테일한 내용을 정말 많이 못 넣었잖아요. 그 내용들을 앞으로도 같이 넣을게요. 자, 인터뷰 과정이 몇 개 안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상당히 커버해야 할 주제가 많았죠. 저도 이거 10분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너무 길어져서 지금 걱정이에요. 아무도 안 봐줄까 봐. 그래도 도움이 됐길 바라고요. 사실 데이터 과학자가 되기 비교적 어려운 이유가 그리고 연봉이 비교적 높은 이유가 이렇게 다양한 주제를 커버해야 돼서 공부할 게 많아서가 아닐까 싶어요. 하지만 다행인 것은 이 모든 영역을 엄청 잘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에요. 이 영역들의 기본을 알고 그것을 비즈니스에 적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만 탄탄히 한다면 그렇게 어려운 과정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회사나 어떤 회사인지 잡에 따라 중요하게 여기는 스킬이 조금씩 다 달라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 초점을 준비하면 되고요. 나중에 같이 한번 어떤 스킬을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뭐 링크드인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도 같이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런 인터뷰 준비, 머신러닝, SQL, 파이썬, 통계, 뭐 데이터 구조 알고리즘 이런 것들을 나열했죠. 앞으로 저희가 인터뷰 실전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이렇게만 봐서는 사실 책 딱 펼쳐놓는다고 전혀 감이 안 오잖아요. 뭐 검색한다고 해도 뜨긴 하겠지만 감이 잘 안 오죠. 같이 실전 문제를 풀어보면은 훨씬 감이 잘 잡힐 거예요. 그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훑어보면서 데이터 과학자가 특히 미국 데이터 과학자가 되기 위해서 같이 한 걸음 다가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을 마칠게요. 이상 데이터 좋아했습니다.